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야야 이거 제목 썸네일감이다. 한 달 동안 어떤 과학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달의 과학 소식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6월 달에 어떤 과학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 블랙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머리 박사님 거구나. 이게 실제로 이분 이름이 머머리고요. 이분이 모발이 얇긴 하신데 그냥 제가 알고 그분은 저 몰라요. 여러분도 뭐 트럼프 이런 사람 알잖아. 아무튼 PRL이라고 굉장히 좋은 논문지거든요. 학술지거든요. 여기에 쓰셨대요. 우주의 상당한 분량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이론은 이제 나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암흑물질은 뭔가 얘가 빛이랑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있긴 있어. 중력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행성에서 보이는 그 중력렌즈 효과라거나 이런 게 행성의 중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중력이랑 상호작용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암흑물질이고요. 암흑에너지는요, 얘도 빛이랑 상호작용 안 해요. 근데 얘는 반중력처럼 작용해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인스타에 짧게 어딘가 설명을 적어놨을 거예요. 인스타 팔로우하고 봐주세요. 앤드류 머머리 박사, 확인 결과 대머리 아니면 대머리 아니세요. 근데 머리는 좀 얇으신 것 같아요, 모발은. 와, 조셉 실크 교수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거대한 블랙홀은 인간이 만든 입자가속기처럼 작용해 자연적인 초고에너지 입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속기가 얘를 입자를 뺑뺑 돌려가지고 충돌을 시키잖아. 근데 블랙홀에 들어가면 이게 뺑뺑 돌면서 들어가니까 그거를 입자가속기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블랙홀을 천연 입자가속기로 쓸 수 있다 이거지. 뭐 일부 입자는 블랙홀에 삼켜지지만 일부는 엄청난 에너지로 방출이 돼가지고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린 그거 주워 먹자. 그 얘기네. 뒤에 보니까 그 얘기네. 관측은 이미 존재하는 중성미저 관측기 아이스큐브 관측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스큐브 관측소도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 남극에 있는 거예요. 남극에 얼음 밑에 한 몇 킬로미터 밑에 있는 애거든요. 얘가 뭐라냐면은 중성미자를 감지를 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재밌어. 어떻게 감지하냐가 재밌어요. 여러분, 빛보다 빠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남극에 있냐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면.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요. 자, 그 다음 우주를 그린 가장 큰 지도 코스모스 웹. 인류는 우주에 대해 모릅니다. 물론 많은 걸 알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본인이 인트로 쓴 거야? 진짜 무슨 과학 기자 마냥 썼다. 잘 쓰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요거 딱 시작하는 멘트 요런 거 좋잖아. 인류는 우주에 대해 모릅니다. 이런 거 이제 과학 유튜브 할 때 신비로운 부금에다가 우주 배경 깔고서 이런 거 나레이션 깔면 되거든. 인류는 우주에 대해 모릅니다. 물론 많은 걸 알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많은 것일까요?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류의 문명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주의 시작에 대해 인류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우주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약!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코스모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하 JWST를 이용해 우주 역사 거의 전체를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우주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 코스모스 웹은 약 8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여 우주의 시작점인 13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읽고서 설명하고 싶은 거 설명할게요. 특히 연구진은 기존 예상보다 10배 많은 초기 은하를 발견해 우주 탄생 초기의 이해에 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야, 이거 설명하고 가야겠다. 알고 들어야 재밌는 거기 때문에. 허블 우주망원경은 들어봤죠?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훨씬 더 옛날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류는 우주의 역사에 대해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우주의 역사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은 자외선, 근적외선 범위의 파장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적색 편이가 된 근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범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내 힘들어서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더 파장이 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왜 더 옛날에 보는 거냐면요. 우주는 팽창하잖아. 멀어지잖아. 더 빨리 멀어진 애는 더 적색 편의를 해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얘가 막 빛을 만들 거 아니야. 가까이 오면은 다가오면서 빛을 막 만드니까 파장이 짧아지겠지. 크레파스로 파장을 막 그리면서 멀리 간다고 생각해봐요. 멀리 가면은 그 파장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그리면서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더 파장이 짧아지겠지. 그래서 멀어지는 애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는 팽창을 하죠. 안 나오네? 유튜브에서 다뤘습니다, 한번.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예요. 멀면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과거에 있는 애들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럼 더 빨리 멀어지지. 그 얘기는 더 과거에 있는 애들이 적색 편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파장이 긴 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더 과거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예상보다 10배 더 많은 초기 은하를 발견했다는 거죠. 우주 탄생 초기에 이에 큰 도전장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초거대 블랙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없던 더 과거의 것을 봤다는 얘기죠. 물론 허블 망원경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자외선을 못 보거든. 그래서 더 에너지가 높은 천체 같은 거는 허블 망원경이 잘 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별의 형성이나 은하의 진화 속도 이런 걸 보기에는 허블 망원경이 좋지. 하지만 얘가 못 봤던 과거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번 데이터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으며 암흑물질, 우주 초기 화학적 구성 등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요즘 그거예요. 더 과거의 것을 발견했고 우린 이거로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고 더 옛날의 우주를 연구할 수 있다. 우주의 비밀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한번.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지. 좋아요. 방구석에 앉아서 과거의 우주도 볼 수 있고. IBM이 2029년까지 양자 컴퓨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IBM은 2029년까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 스타링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류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양자 컴퓨터가. 일단 좀 더 읽어봅시다. 제가 양자컴을 잘 모르지만 IBM에 따르면 스타링은 현재 양자컴보다 2만 배 많은 연산을 처리하며 200개의 논리 큐비트로 1억 개의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용어를 좀 다 잡고 가자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이게 뭐지 싶을 만한 용어가 논리 큐비트랑 양자 연산이죠. 큐비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비트는 물리 큐비트야. 큐비트가 뭐냐?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예요. 컴퓨터의 최소 단위. 근데 양자 컴퓨터는 0 동시에 1 요런 최소 단위가 있어요. 이게 큐비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비트는요 물리 큐비트예요. 물리 큐비트. 근데 논리 큐비트가 뭐냐? 이거는 에러 보정이 적용된 큐비트가 논리 큐비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양자라는 게 관측을 하면은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 영향을 받으면요 양자 상태가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입자가 관측을 한 거야. 정확히는 이제 디코헤런스라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고 그냥 옆에 있는 입자가 관측을 해가지고 붕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에러가 잦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한 애가 논리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물리 큐비트를 여러 개를 묶어요. 몇 개를 묶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기술은 그래요. 뭐 다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하나의 덩어리가 에러를 수정한 덩어리가 논리 큐비트예요. 그렇고 그래서 200개의 논리 큐비트란 얘기는 그거를 수정한 몇 개의 덩어리 큐비트가 200개 있다는 얘기죠. 1억 개의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양자 연산이 뭐냐면요. 양자 컴퓨터가 일관되게 작동하는 연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억 개다. 이게 좀 희한하잖아. 컴퓨터는 당연히 계속 똑같이 작동을 해야지. 근데 양자 컴퓨터는 에러율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에러가 좀 심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게이트 에러 이런 게 있고 그게 누적이 되고 아니 뭐 하나하나가 조금씩 에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서 누적이 돼가지고 큰 에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측정하면은 상태도 붕괴가 돼가지고 복원도 안 돼 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보정해가지고 몇 번이나 얘가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냐 봤더니 10억 개다. 제가 안 본 지 꽤 됐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한 수천 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놀랍네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무리 로드맵이라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산이 가능한 게 블루제이고 얘의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IBM은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다양한 프로세서를 차례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GPS 없이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상태. 양자항법인가 이거? 아 그렇네. 퀀텀 내비게이션. 제가 요즘 하는 게임 있죠. 제가 요즘 하는 게임 디 얼터스에 나오는 기술이죠. 양자항법. 제가 저번 게임 할 때 짧게 설명을 했어요. 아 설명할 때 쫄았어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차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해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종종 터널이나 지하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길 안내가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요즘은 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터널 들어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멈췄습니다. GPS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양자항법 장치. 간단하게 얘기하면 GPS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장치는 극저온 상태에 여긴 루비듐 원자네. 내가 아는 건 세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극저온 상태의 루비듐 원자 구름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 안에 동시에 여러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기존 원자 간섭계가 한 방향의 가속도만 측정할 수 있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큰 발전이다. 1차원밖에 못하던 거를 3차원으로 늘린 거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지. 혁신적인 거죠. 지금 차원이 2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AI를 이용해 레이저를 정교하게 조작함으로 원자들을 움직이면서 미세한 가속을 감지했습니다. 핵심은 원자가 두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로 나뉘고 다시 합쳐질 때 생기는 간섭 무늬로 이를 통해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 우주선, 자동차 등에서 GPS 없이도 정밀한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많이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언젠가 디얼터스 영상을 편집하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정지해 있지. 뭐 굳이 정지일 필요는 없지만 초기 조건을 넣어요. 현재 위치랑 현재 속도. 근데 웬만하면 0이겠죠. 0으로 두고 하겠죠. 여기서 입자들을 거의 0켈빈 가까이 보내고서 얘네의 간섭 무늬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가속도가 있거나 회전을 하거나 할 때는 이거의 간섭 무늬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위치, 예를 들면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앞으로 5m/s만큼 됐구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입력을 하는 거지. 그러면 현재 속도랑 현재 위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적분 2번 하면 되잖아,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 2번 하면 위치가 나오잖아. 그리고 회전도 알 수 있어요. 각 가속도를 알게 되면은 그것도 적분 2번 하면은 얼마큼 돌아갔냐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재 위치를 계속 파악해서 가는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도 뭐 그렇게 하겠지. 여기서 바뀌었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 루비듐 이런 거를 탱크에 들고 가야 되나요? 요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디얼터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고 잘 봤습니다. 세계 최초 2차원 수제를 활용한 논실리콘 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결국 해냈어? 이게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했거든. 봅시다.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바뀌어 왔어요. 최초에는 진공관으로 구성된 매우 거대한 기계, 애니악이죠 이거. 점차 집적되어 작아졌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점점 작아지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요. 이미 작게 만들어서. 그럼 뭔가 필요해. 이런 얘기도 있네요. 뭐 실리콘 기반의 시스템 자체에 물리적 한계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디서 했냐?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실리콘이 아니라 2D 소재로만 구성된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안 봤지만 그래핀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그래핀은 아닐 것 같아 이거. 맞아요? 그래핀 아니에요? 그지. 그래핀 아닐 것 같아. 그럴 것 같더라고. 연구진은 금속선화물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N형 트랜지스터에는 이황화 몰리브덴 MOS, P형에는 셀레나 텅스텐 SEW 맞지? WSE WSE2 많이 안 본 거야. WSE2 연구진은 이렇게 했대요. 그걸 사용해서 컴퓨터를 구성했대요. 기존에는 단순 회로나 소규모 장치에서 2D 소재 활용이 다소 제한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2D 소재를 통해 복잡한 논리 회로를 구현한 논리 회로 구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컴퓨터는 저전력 너 왜 PTSD 와? 너 이거 연구하다 왔니? 저전력 저전압에서 동작하며 25kHz 연장 속도를 보입니다. 아직은 느리네요. 지금 컴퓨터가 기가헤르츠 단위죠. 또한 단일 명령어 기반 컴퓨터로서 간단한 연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금속 유기화학 증창법 MOCVD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CVD라고 있거든요. 그게 랩그로운 다이아 만든 거예요.
그거랑 이제 약간 다릅니다. M52D 이것도 이따 짧게 설명할게요. 대면적 트랜지스터를 대량 제작하고 M52D라는 걸로 대량 제작하고 실험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 실리콘 기술과의 성능 비교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왜 그래핀이 아닐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방금 말한 건 진짜 완전 그 대학원생 연구자 현장 지식이어가지고 모르셔도 돼요, 사실. 자, 이거 AI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니야? AI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기업이 AI가 아닌 진짜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 이거 기사 봤어. AI가 자동으로 앱 만들어준다던 영국 스타트업, 실상은 700명 인도 개발자. 테크놀로지야. 테크놀로지야. 고도로 발달한 인도 개발자는 AI와 구분할 수 없다. 야, 그래도 모른다는 말은 더 빨리 하겠다. 할루시네이션 좀 적겠다, 그래도. 그래서 AI 기술이라기보다 외주 개발 회사를 감춘 구조에 불과했다고 폭로했으며, 투자자 베르나르트 엔겔브레이트는 코드도 엉망이었고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진짜 AI처럼 혼란스러웠다. 마치 진짜 AI처럼 못 만들었어요. 다음. 그만 알아보자. AI가 만든 댓글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GPT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정확도 100% 육박? 대박인데? 그래, 이거로 좀 이상한 진짜 이상한 AI 댓글 같은 거 좀 잡아내자 이걸로. 진짜 유튜브 볼 때마다 비기 싫어 죽겠어. 암튼 기사에 따르면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100%에 가깝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교수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은 AI가 생성한 기사 댓글을 포착하는 소프트웨어인 XDAC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맥락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즘 고성능 AI가 그래, 이게 짜증나. 기사 맥락에 맞춰 감정까지 조절한 댓글을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 자동 생성해요. 근데 보면은 댓글을 쓴 다음에 그 댓글의 답글로 다른 댓글들이 와, 얘 푸사 들어가니까 대박이네. 엄마 몰래 봐야지. 키읔. 야, 진짜 남자들은 꼭 봐라. 키읔. 야, 난 한 번 더 보러 간다. 오늘 3번 가능할 듯. 키읔. 아니, 컴퓨터는 뭘 3번 하는 거야? 재부팅. 아, 그게 간 거야? 재부팅이 간 거야? 재부팅 될 것 같다. 아, 누구야? 어우, 천박해.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야, 이거 제목 썸네일감이다.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UCL과 워릭대학교를 포함한 국제공동연구팀은 태양 질량 20%에 불과한 작은 적색 외성 TOI 6894 주위를 도는 거대 가스 행성 TOI 6894B를 발견했습니다. 아, 항성이 작은데 행성이 큰 거야? 이는 현재까지 거대 행성을 가진 별이 발견된 사례 중에 가장 작은 별이며, 그러니까 작은 항성이 큰 행성을 갖기 어려운데 기존 행성 형성 이론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낮은 질량 별은 충분한 물질을 제공하지 못해 거대 행성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TOI 6894B의 존재는 새로운 형성 이론이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뭐 작긴 하겠지? 작긴 하겠지. 나도 그것까진 몰라. 근데 너무 클 수 없다까지는 알아요. 한편 이 행성은 밀도가 낮고 온도도 낮으며 대기 중 메탄과 암모니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기 분석에 매우 유명한 대상입니다. 향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대기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행성 형성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우주 얘기 많이 나온다. 자, 왜 갖기 힘드냐? 낮은 질량의 별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튼 뭐 태양계를 예를 들자면 원래 가스에서 시작해. 가스에서. 이게 뭉치고 하면서 행성 만들고 항성 만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행성에 쓸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적어요. 뭐 수소, 헬륨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고체 핵이 생겨서 거기 가스가 붙고 하면서 이렇게 행성 생기고 해야 되는데 가스가 수백만 년인가? 수천만 년인가?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어. 지나면 사라져가지고 빨리 포획을 해야 돼. 그래야 큰 애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작다 보니까 좀 저질량 별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충분히 무거워지지 않으면 탈출 속도가 작거든요. 아무튼 무거워야 많이 붙을 거냐, 중력이 크니까. 근데 얘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큰 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근데 됐대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억 년 전 공룡의 생태계를 공룡계를 강타한 메뉴 소행성 아님. 지구에도 사실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공룡 말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 새끼 봐. 아무튼 공룡은 멋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중 공룡 먹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공룡 장내에도 음식물이 발견됐다고 진짜? 그래, 이거 발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똥화석 이런 얘기는 해봤는데 장 속에 있는 거 화석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해. 호주 중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공룡의 화석 속 장 내용물 콜로라이트. 이 사상 최초 용광류 공룡의 식단을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공룡은 씹지 않고 삼킨 음식물을 장내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통해 소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광류는 초식성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이게 얘네가 초식성으로 추정되어 온 게 그 이빨 모양 이런 거 있잖아. 이빨 모양 보고 이거 고기 못 씹는다. 맞아 그런 거 있고 심지어 턱뼈 모양을 보고 이거를 막 씹어 끊으려면은 얘가 움직임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물어서 풀만 뜯는 구조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초식동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목 긴 거 보고서 육식 공룡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다양하게 풀떼기 어딨나 보고 높이 있는 거 따먹고 여기에 맞게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치, 기린 마냥. 근데 실제로 뭘 먹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화석이 나왔다 이거지. 또한 속시식물 등장 초기였던 중생대 용광류가 이 식물군을 식단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윈이 뺨쓰레기를 날린 지렁이. 지구상에서 땅으로 올라온 지렁이들이 지나가면서 겪은 극적인 유전체 재편성이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해양에 살던 조상 지렁이들은 약 2억 년 전 육지로 올라오면서 전체 유전체를 수천 조각으로 분해한 뒤 무작위로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걸 지지하는 결정적인 사례다. 유전체 구조가 갑작스럽게 붕괴되고 재편된 현상은 종종 인간의 암세포에서만 관찰되는 위험한 변이였는데 그러니까 마치 암세포 마냥 얘가 진화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윈이 말한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있지 않아요? 암모나이트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암모나이트랑 그 뭐지? 근데 잘 몰라.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뭐 삼엽충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뭐가 좀 다른가? 딴 얘기인데 박쥐도 이제 미싱 링크라 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런 단속 평형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쥐가 뼈가 비어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잘 썩어요. 이게 잘 썩어서 이거를 말하는 게 있는데 포실 머시기라고 있는데 모르겠다. 암튼 그래서 화석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진화했다가 아니라 화석이 안 남아있어서 이 급격한 변화를 모르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얘는 박쥐는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 뼈가 되게 가볍고 얇아서 뼈까지 썩어가지고 화석이 안 남아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말고도 걔가 남아있던 지층 자체가 파괴가 되거나 하여튼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로 그 중간이 텅 비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포네그리프 마냥. 암튼 이 지렁이가 그랬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이 발견은 생명체의 진화에 있어서 유전체의 안전성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아 그렇네. 갑자기 확 바뀌니까 굳이 안전해야 돼? 암세포 마냥 막 바뀌어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는데 암튼 다양한 무척추동물 연구를 통해 유전체 진화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할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가 달의 뒷면에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할 얘기 있는데 이러면? 최초에는 그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며 감상하기도 했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후 천문대를 지어보다 전문적으로 천문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천문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측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전파나 적외선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통해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주에도 인류의 눈이 떠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구에서 나오는 신호가 우주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관측하는데 많이 방해가 돼요. 이래서 달 뒤에 짓는 거야 사실. 그래서 달 뒤에 짓고자 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아이스 큐브가 중성미적 관측할 때 지구를 필터로 썼잖아요. 얘는 달 뒷면에 지으면은 달이 필터가 돼요.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보잖아요. 조석 고정 현상 때문에. 이게 궁금하시면은 제 인스타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뒷면은 무조건 뒷면이야 항상. 그래서 지구에서 오는 거를 달이 막아줘요. 달 자체가 필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달 뒷면에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사는 지구의 전파 간섭을 피해 달의 뒷면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0대 1 축소 모델을 제작 중이며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구나. 얘를 2030년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계획은
나사의 고급 개념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단계별로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우주관 측기지 중 하나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아, 준결정. 몇 개 남았냐? 준결정. 그래, 빨리 하고 넘기자. 길게 얘기하기 좀 그렇다. 준결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좋은 그림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이미지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결정은요, 주기적으로 배열돼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 걔네를 여기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 주기적으로 배열시키려면 틈없이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걔네 메꿔지죠. 하지만 오각형의 경우 안 메꿔집니다. 얘는 모았을 때 360도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처럼 주기적인 배열을 갖지 못해. 그래서 중간에 막 마름모 모양 껴놓고 그렇거든요. 펜로즈 모양인가? 펜로즈 타일링. 예를 들자면 이런 모양. 막 중간에 이렇게 막 마름모 껴있는 이런 거. 암튼 빈틈이 생겨버려요. 그렇다고 결정이 아니진 않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각형을 예시로 삼았네요. 자, 미시간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 준결정의 양자역학적 모델링에 성공했습니다. 준결정은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가지면서도 원자 배열이 반복되지 않아 반복이 안 돼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거야, 이게. 반복되면은 그것만 딱 잡아다가 하면 되거든. 반복이 안 되니까 어디를 주기로 잡아야 하냐 이런 것도 어려운 거지. 연구팀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이트 단위로 에너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으며 이를 통해 스칸듐 아연 및 이터듐 카드뮴 화금으로 이루어진 두 결정이 역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준결정은 왜 존재하는가에 의문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이건 좀 궁금하다. 제1주자가 배구현 박사과정생님이죠? 경북대? 배구현씨! 당신은 고체물리의 희망이야. 배구현씨 듣고 있어? 경북대 배구현씨! 모르는 사람이세요. 암튼 배구현씨 수고했어요. 씨는 주사위를 굴린다. 근데 진짜 물리 잘하게 생겼다. 진짜 진짜 대단한 발견했을 것 같다. 난수 알고 계십니까? 난수?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값을 말합니다. 가차죠. 원신이나 림컴, 니케 등 무언가를 뽑을 때 난수를 사용해 확률 계산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게 난수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난수를 만들 때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뭔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건 진짜 랜덤이냐?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요. 입력할 때 현재 시간을 거의 밀리초 단위로 세가지고 입력할 때 나오는 그 밀리초 단위의 시간을 떼다가 시드로 넣어요. 시드가 뭐냐면은 시작점으로 넣어. 그럼 거기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의사난수라고 해요. 이게 그 수도 랜덤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같아요. 제가 하는 수도 랜덤이랑. 자, 그래서 이 난수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게 뚫리면은 보안이 뚫리는 거랑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연구다, 이 연구가. 완벽한 난수를 구현한다면 난수 알고리즘 한계로 인한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성에 발생하는 자연 요소를 활용합니다. 양자역학을 써서 이게 그래, 코펜하겐 해석이 맞을지 무슨 해석이 맞을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 어차피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얘기한 적 없는데 뭐 셀룰러 오토마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근데 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알바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어차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난수지 뭐. 그래서 양자역학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는 거 코펜하겐 해석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파노? 니들도 모르잖아. 뭔 소리야 이거. 아이언맨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준내 귀여운데요? 아이언 보인데? 이거 뜨는 거야? 미쳤다. 썸네일 뭘로 하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을 찾았다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야 되나? 둘 중 하나인데? 개쩐다. 좀 멋있게 만들지. 우리나라에서 공룡 로봇 군단을 만듭니다. 국방기술에 특이점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 대신 공룡 로봇이 대신 싸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공룡 로봇 군단. 이게 아니고 관광용입니다. 너는 왜 또 지랄인데? 너는 왜 또 지랄인데? 공룡 테마 도시 경남 고성군에 하늘과 땅을 누비는 공룡 로봇 군단이 등장합니다.
아 근데 야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32억 7천 들였대. 와 탑승형 로봇이래. 개쩐다. 이게 세금의 올바른 쓰임이지. 탑승형 공룡 로봇 한 기와 하늘을 나는 공룡 로봇 한 기, 지상 퍼레이드 공룡 로봇 2기 등 총 4기를 제작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아 근데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로봇들은 매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에 배치될 것입니다. 진짜 바퀴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진짜 발 굴러서 가야 돼요. 발 굴러서 가셔야 되고 생각보다 디자인에 많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 로봇은 매년 경남 고성 로봇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NR 시스템이 제작하게 될 탑승형 공룡 로봇은 실제 생존했던 초대형 공룡 트리케라톱스를 모델로 합니다. 높이 7, 길이 12, 너비 5, 무게 15톤 규모 초대형 공룡 로봇으로 유압 로봇 기술을 활용하려. 야야야 유압 기술 뒤졌다. 대형 관람대 장착해 관람객을 30명 태우고. 야 이거 언제 된대? 아 나 타고 싶어서. 그래서 나 자식 낳았을 땐 하겠지. 무조건 마누라한테 우리 애가 타고 싶어요라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타야겠다. 애 어릴 때 가야지. 나이 먹고 가면은 애만 태울 거니까. 여보 미안해. 결혼 가능? 안 하면 나 혼자 탈 거예요. 결혼 안 한 내 친구들이랑 같이 탈 거야. 텔로닥틸로스를 본토 제작되는 어떻게 생긴 건데? 와 이런 것도 만들어. 비행형 공룡 로봇은 날개 최대 폭 4m 규모로 지상 2에서 50m 고도를 비행하여. 나 이거 진짜 보고 싶어. 나 항상 그런 상상하거든. 익룡이 날아다니면 어떨까. 개쩐다. 빨리 보고 싶다. 내년 상반기 이땐 여자친구 있겠지? 자기가 한 번만 나랑 같이 타자 이거 진짜. 제발. 내가 1년 전에 보내는 편지야 자기야. 아 있겠지. 내가 나이가 30 막바신데 31가 코앞인데. 이게 바로 조상님의 지혜란 것입니다. 조상아님. 자 이렇게 해서 6월달 과학 소식을 모두 봤습니다. 물리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내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오래 봤네. 여기까지 보고 더 궁금하시거나 논문을 직접 읽고 싶으시면은 논문에 이제 DOI라 그러죠. 논문 지문 같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면은 키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바!